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양적 긴축에 이번 주에는 이 양적 완화 종료,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이전에는 이제 6월이었는데 3월이 됐다가 이제 1월에 마무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빠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이 시장이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부터 해가지고 일단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은 호재입니다. 다만 이 금리 인상이 있으면 금리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정상화되면 저평가주들이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성장주들은 돈을 끌어다 쓰는, 예를 들면 M&A를 한다, 기업 인수를 한다. 근데 기준금리가 0%입니다. 차입금 잘하면 한 1%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사서 1%의 이익만 내더라도, 투자금 1%면 이익만 내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인수를 할 만합니다.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 3%가 됐다. 2%가 되고 3%가 되면 이 기업을 인수해서 3%의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M&A 시장도 위축이 되고, 성장주에 대한 평가, 돈을 끌어다가 투자금을 끌어다가 뭐 1% 은행 넣어봤자 뭐 있으나 없으나인데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점점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면서 성장 곡선이 이거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저평가주들이 해소가 되는데, 오늘은 저평가주들이 그러면 왜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는 없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배경 지식이 쌓이다 보면 시장에 대한 판단을 조금씩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똑같은 시그널을 주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시점을 보면 이 당시에 2004년도가 지나서 2004년 말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2004년 말까지 2.25%로 올리고, 그리고 2005년 말까지 4.75%? 4.25%. 예. 그리고 2007년에 5.25%까지 올리고, 죄송합니다. 4.25에서 2006년에 5.25, 그리고 2007년에 4.25. 근데 이때는 이제 급격히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때는 이제 급격히 0.25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외 증시가 관심을 받게 됐고, 시장은 2003년에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2003년, 2004년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2005년,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8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금리하고 시장은 이때도 보면 금리 인상을 2016년 말부터 했는데 우리 증시가 2017년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횡보하다가 계속 상승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도 사실은 시장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왜? 라는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금리 인상하면 주식도 같이 올라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단발성 어떤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왜라는 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왜 그렇게 되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이 환경을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평균적인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은행에 넣어봤자 지금 1%도 안 되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면 뭐 2%에서 3%가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수익을 넘어서는 어떤 투자가 돼야 위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얻으니까. 그럼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같이 높아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가 5%다. 지금 2%일 때하고 5%일 때하고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즉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자산이 되어야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고 그 물가 인상이란 건 결국 돈이 많이 풀려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한정된 부동산이나 주식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냥 돈은 말 그대로 희석이 돼 버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 더 이상 제로 금리로 방치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평가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게 됩니다. 네. 요것도 긍정적이고 세 번째는 금융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금융주 비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는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비중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꺾이는 것보다 금융주들의 저평가 해소가 훨씬 더 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금리 인상해 하고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 한번 충격받아서 망가지면 올라올 때 매물 소화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기간 조정 받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반기에 조금 깔끔하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시장이 오른다라는 명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보여줬는데 미국 금리 인상 초기에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은 오히려 이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멈춘다. 예, 금리가 스톱한다. 이게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주춤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주춤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산 가격의 어떤 상승도 제약을 받게 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되니까 요런 구조로 본다면 금리 인상 초기에는 괜찮고 금리 인상이 멈추는 순간은 조심해야 된다. 요런 큰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사실 한 6월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3월로 당긴다면 전망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해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3월까지 기간 조정을 했을 때 모양이 맞느냐라고 보면 예, 2월, 3월 뭐 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간다. 모양이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까지 가서 올라간다? 사실 이 그림이 더 좋긴 하지만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당겨진다라는 것은 이 유동성 랠리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의 풀린 규모 자체가 과거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2003년에 유동성 공급은 뭐 걸프전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일본은행이 30억 엔을 때려 박은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이 이때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이고 가상화폐가 없었다면 이미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은 완전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나마 가상화폐가 유동성 흡수 창구가 돼서 그나마 이 자산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가상화폐가 이 테이퍼링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는 몰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주 약한 금리 인상에도 가상화폐의 매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라고 볼 때 주식시장은 기간 조정으로 버틸 만한 어떤 여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지수는 그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 거품이 꺼지는 건 항상 그렇지만 2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에도 보면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거품무주가 꺼지는 과정들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 이건 설명드렸지만 먼저 이렇게 달린 주가가 전망치가 하향됩니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되면 이 가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한 50년 정도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 겨우 이 주가가 설명이 돼. 50년 동안 본전치기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그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순간부터 빠지게 됩니다. 예,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이 버티는 건 오직 매매의 힘입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못 팔고, 그리고 조금 떨어졌네 하고 싸다고 착시 효과 때문에 사고, 이런 어떤 매매 효과 때문에 버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 성장주를 왜 사야 되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주가가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면 카카오가 아무리 좋아도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배당을 아주 높게 주든 이러면 거기에 따른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게 한동안 없을 거고 계속 없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 50배 이상, 그리고 PBR 4배 이상의 종목들은 항상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근데 자산 없이 이제 사업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걸 뭐 한 8배 정도로 기준을 수정해야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한정해서 제약바이오나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근데 이게 이런 고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고평가를 설명하는 종목들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성장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정된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는 우리 시장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면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적정 가치보다 떨어질 거고, 그러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하고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뭐 지금 와서 조선주들이 박살이 나 있고 기계가 박살이 나 있고 이러니까 아유 그땐 뭐 고점에서 산 사람들 바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분위기 똑같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한창 뭐 포스코가 70만 원 달릴 때 분위기나 걔네들이랑 지금 비슷합니다. 그럼 그때도 포스코나 두산중공업 이런 애들이 수년 이상 계속 고평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뭐 이 종목들이 저평가까지 가겠어?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막 찍어내서 지금은 저평가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높은 자리에서 샀던 사람들은 다시는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아이고, 컨트롤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저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금리 인상이고 해서 어디다 팔아먹을 건데 이거 하던 공장 부지가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에이 금리도 없는데 현금 쌓아놔봤자 뭐 할 건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삼성전자가 현금이 100조인데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 넣어서 금리가 2%만 올라도 2조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 쓸모없는 게 아니라 활용 가능하고 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달리고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요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뭐 지금 금융주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지금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그 거품주들의 비중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크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부침은 있겠지만, 매일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은 있지 않겠지만, 부침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상승이 적고 하락이 큰, 이렇게 해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댓글 확인하고 금융주, 보험주들 중심으로 왜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있고
어디까지 어떤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L바이오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 관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불이익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제가 하는 여기서 정치 얘기가 돼서 저한테 뭔가 한쪽을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저는 다 같이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절반의 이 동지들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만큼 큰 불이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불이익을 당하는 걸 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자기 관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표 시멘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는 자존감을 채워서 또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시간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소통도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고려인이 거품주라고 말씀드린 건 없는데 잘못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 이상 되거나 거기에 준하는 종목들은 외국인 예를 들어서 외국인 코스피 지수에 대한 외국인이 36%인가 그럴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근데 최대 주주 50% 이상 되는 지분을 36%를 가져가면 유통 주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50% 이상 되는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18 정도를 보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때 고려아연이 50% 정도 됐던 것 같은 기억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한 겁니다. 고려아연이 고평가 거품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분율이 50% 예, 이 같은 성격이라고 하이브하고 예,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까 요건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정정합니다. 정정이 아니라 보완을 합니다. 고려아연이 고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 주주 지분율 50% 정도 돼서 외국인 지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했고 SL바이오닉스하고 그 3표 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3월 달에 만약에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빨리 털고 일어나면 저도 좀 주식 투자를 좀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SL바이오닉스는 뭐 지금 시가총액이 259억입니다. 259억이고 순자산은 452억 그리고 지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불러놨는데 최종 발행가액이 확정가액 4,730원. 예. 그리고 4,730원의 주식을 몇 주지? 기존 주식의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수량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신주가 400억이 되고 근데 지금 증자를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증자를 성공을 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452억인데 순자산이 여기에 다시 400억이 들어옵니다. 852억이 되고 시가총액은 한 2배 대충 해가지고 한 600, 한 700억 정도?
되고 공장도 이제 직접 사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비용은 절감할 겁니다. 임대료가 빠지니까. 그리고 부채 갚아서 또 금융비용 감소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조금은 실적 개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그렇지만 오너 리스크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크게 뭐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요거 유상증자에서 청약일 청약이 끝났구나 오늘. 어, 주가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그리고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가 나올 텐데 이 실권주 일반 공모 12일, 13일 이때는 성공시키려면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12일, 13일. 그러면 이게 수목입니다. 수목 짧게 보고 내일 한번 사보는 거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삼표 시멘트 네, 삼표 시멘트는 일단 삼표가 지분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64% 갖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거래가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뭐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저평가 되어 있지만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심한 저평가는 아니고 전망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건설 시장이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사업 안정성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건설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익률도 개선이 됐고 인플레이션이면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재고로 쌓아놓은 거 운반 과정에서 가져올 때 가격 오르는 거 이런 게 다 이익으로 잡히니까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삼표 시멘트는 기본적인 체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봐달라고만 하셔가지고 이걸 뭘 말씀드려야 될지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과거에 시세 내고 한참 죽어 있었고 거래량이 2018년부터 누적이 된 게 많으니까 한번 뭐 시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행보한 종목들은 큰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면 이제 KB금융인데 KB금융이 보면 요 배당락을 한 방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 보통 좋을 때 1월 안에 배당락을 수습하고 나쁠 때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뭐 6개월 걸릴 때도 빈번하고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해소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분위기냐? 요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 금융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은행 관련된 금융주에. 예, KB금융의 요 순자산이 그냥 총 자산이 650조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650조 정도 되고 602조가 부채입니다. 근데 이 부채는 대부분 고객들의 예탁 자산일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예탁 자산이 대충 한 1% 정도 예금이자가 그리고 대출은 한 2%대 대로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고 그냥 대충 봤을 때는 한 3%, 1%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할 거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건 4%가 되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650조 중에 모두 빼고 부채도 602조 중에서 뭐 퇴직 연금으로 잡힌 부채도 있고 급여로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그냥 단순하게 큰 틀에서는 이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먼저 올랐습니다. 4%로. 근데
예금 금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650조에 1% 하면 6.5조가 늘어납니다. 우와, 금리 1% 올려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구나. 이미 그런 기조가 슬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러면 금리 올리면 대박이겠네 하지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상환을 불이행하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 부실 채권에 의한 손실이 잡히니까 6.5조가 다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미국은 2년에 걸쳐서 0.25%씩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한 2%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게 성장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갖고 있는 자산도 오를 거고, 부채 가치는 떨어질 거고, 금리 예대 마진 차에 대해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순자산이 47조 6천억대인데, 그런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24조밖에 안 되네. 자, 이런 상태면 어차피 가치 대비해서 반값이네? 가격 괜찮은데? 매수하는데 앞으로 금리 오르고 이럴 때 수익도 좋을 것 같고, 배당도 뭐 적당히는 하는 것 같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리고 과거의 시장 상승기에, 금리 상승기, 시장 상승기에 은행주들은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 KB금융이 올해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다른 은행주들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이제 보험주, 뭐 하나생명을 보면, 하나생명은 바닥 기다가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생명이 올해 발군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만 작년에 순이익만 8천억 이상이 났을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8,879억입니다. 최근에 올랐지만 2조 8천억. 1년에 8천억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다. 이론적으로는 이거 3년만 벌면 이거 다 퉁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조, 148조인데, 아니 근데 보험은 고객들한테 수신 안 받고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자산 운용의 개념으로 보면 대출도 있고 자산 운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금리라는 게 결국은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채는 고객들의 보험금 납입인데, 장기간 낮은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 보장 내용도 굉장히 축소가 됐을 겁니다. 금리에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아주 저렴한 보장 수준인데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 자산은 많고, 근데 2조 8천억밖에 안 돼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시가총액 말고 순자산이 13조 3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6분의 1까지는 아니고 4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하나생명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고, 근데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최대 주주가 없으니까 유통 주식이 많아서 그렇다 쳐도 여기는 하나그룹이 45%나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많고 예금보험공사의 국민연금,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유통 주식 수도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저평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풀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회계 기준에 대한 어떤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금리 인상이 되면 대부분 마술처럼 해결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 최근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환경에서 수혜를 받는다. 이 금융주, 보험주, 은행주들이 거품이 빠지는 종목들과 비교해서 결코 수혜 정도가 적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을 받고 또 하나생명을 받는데, 생보사, 뭐 은행주 다 금리 인상의 수혜라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의, 금융주는 아니지만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이 자산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 삼성전자 이 자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충 410조입니다. 자산이. 그리고 부채가 113조. 근데 이 부채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해외에 현지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상 금융 비용이 없는 그런 자금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뭐 그런 뭐랄까 이자 발생 부채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삼성전자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이버에는 이제 이 이자 발생 부채라는 게 나오는데 부채가 113조 원이나 되지만 이자 발생 부채는 19조 원밖에 안 된다. 사실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이 자산의 그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도 다 반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연간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삼성전자는 이자 발생 부채의 어떤 가치 하락 아니면 금융 비용의 증가 이런 건 없지만 이 4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2%가 자동으로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8조 원이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이자 발생 부채는 작고. 예, 마찬가지로 요 이자 발생 부채에서 이자 발생 부채가 작은 기업들, 그러면서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지금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삼성전자 외에 삼성생명을 보면 삼성전자는 금융주가 아니지만 수혜를 받는 구조고, 네, 삼성생명을 보면 뭐 아까 저기 하나생명도 비슷한 구조일 겁니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현재 336조, 그리고 부채가 297조인데 이 중에서 이자 발생 부채가 17조 4천억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280조에 달하는 부채는 뭐 고객들하고 고객 자산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고객들의 계약된 거. 그거는 뭐 금리가 인상한다 해서 변동금리로 된 상품도 있겠지만 대부분 바뀌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요 조건은 그대로인데 요 자산 336조가 1년에 2%의 인플레이션만 반영을 해도 한 7조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부채의 어떤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금융주들은 인플레이션 환경, 금리 인상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이 지금 반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이런 호재에 비해서. 근데 지금도 싸고, 지금도 주식이 싸고,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하는데 속도 낼 것 같고, 그것도 한 2년 정도는 그런 게 보장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뭐 망가지고 이런 건 전망을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1년 후가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외부의 투자금을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뭐 앞으로 상장 준비해서 시장에서 자금 끌어들일 종목들은 이자가 뭐 기준금리가 0.5%일 때 조달하는 거하고 기준금리가 1%일 때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이 퍼센트가 크지는 않지만 2배가 오른 겁니다. 금리가. 근데 다시 상반기에 해서 1.5%가 된다. 금리가 이때 당시하고 3배가 오른 겁니다. 투자금 조달할 때 그 금융 비용이란 게 만만치 않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빚을 지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 빚 때문에 성장 곡선이 낮아지고 그럼 거기에 따른 매력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미 주가는 여기까지 달려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 거품주가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평가주가 오르는데 저평가주 상당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스코를 보면 포스코는 이제 금융주하고 완전 성격이 다르지만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자 발생 부채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만 이 보시면 포스코도 자산이 지금 90조에
부채가 36조인데 그중에서 23조 원 이자 발생입니다. 90조 인플레이션 2% 반영해서 1조 8천억의 추가 수익이 나고 23조 원에서 부채 뭐 같은 비율로 2%에서 5,600억. 그래도 한 1조 2천억의 혜택을 본다. 근데 포스코의 연간 이익 규모를 봤을 때 1조 원대 혜택? 예, 굉장히 큰 겁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0조 원인데 포스코 시가총액이 20조 원대인 걸 감안하면 뭐 당연히 이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저평가를 해소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에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고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비용 증가의 고통도 크지 않고 반대로 부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반대 상황에 직면해서 금융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성장 곡선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상태에서 점점 분위기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하락이 또 하락을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거품이 꺼지고 저평가주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근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근거 없이 이제 들으셨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그때 저평가 오르고 거품주 빠진다면서 거품주 계속 달리는데 근데 이 근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것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근거가 바뀌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전망치도 바뀌게 되는 거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뭐 누구한테 따지고 말 것도 없고 거의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